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죠. 주변에서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부러워들 하는데 누구나 그렇듯 아이들을 키울 때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과 부족한 부모 밑에서도 잘 커준 아이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둘째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무렵 정리해고를 당하고 택배 일을 했죠.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은 3살 차이가 났는데 다행히도 서로 잘 지냈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첫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부에 재능이 있었어요. 특별히 학원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늘 100점을 맞아오더군요.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혼자 공부해서 반에서 1등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저희 집의 자랑거리였고 기대주였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시켜주려고 물어보면 아직은 혼자 공부할 수 있다면서 괜찮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집의 재정 사정을 알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둘째는 공부에 흥미가 없어 보였어요. 자기 누나와는 다르게 책상에 앉아있기는커녕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기 바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늘 누나와 비교했던 것 같아요. 특히 남편은 그런 아들을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늘 딸보다는 아들이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하는 수 없이 운동이라도 시켜볼까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농구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흥미가 없어 하더니 다행히 점점 재미를 붙였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 갑자기 둘째 키가 쑥 크더니 농구 실력도 급상승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첫째 딸 은수는 고1이었습니다. 첫째는 혼자 스스로 잘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둘째 은형이를 좀 더 챙기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니 집에서 케어해줘야 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먹는 음식부터 몸 컨디션까지 잘 챙겨주려고 했죠. 주말 남편이 쉬는 날에 경기가 있으면 늘 찾아가서 응원했습니다. 경기 중 조금이라도 부상이 있으면 여기저기 물어서 유명한 병원과 몸에 좋은 보약을 해먹였습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나고 은수가 고2 첫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성적표 나왔니? 어디 보자. 우리 딸 이번에도 반에서 1등 했나? 당연히 상위권인 줄 알았던 첫째의 성적이 뚝 떨어져 있었죠. 아니, 성적 엄청나게 떨어졌어. 확실히 중학교 때랑은 다른 것 같아. 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들 벌써 선행학습에서 수능 범위까지 다 돌렸더라고. 나는 그냥 수업만 듣고 혼자 하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어. 괜찮아. 은수 너는 할 수 있어. 지금 잠깐 성적 떨어졌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라.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를 거야. 저는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다고 꾸짖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는 표정이 계속 좋지 않았고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둘째가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엄마! 운동화 새로 바꿔줘! 운동화? 저번 달에 좋은 거로 새로 샀잖아. 그새 구멍이라도 났어? 아, 뭐? 이게 좋은 거라고? 아니야. 난 다른 거 사고 싶었는데 엄마가 비싸다고 못 사게 했잖아. 어쩔 수 없이 이거 고른 건데 이거 너무 구려. 오늘 나 중요한 시합 있었는데 이 신발 때문에 미끄러졌다고. 알겠어. 우리 아들 농구하다가 다치면 안 되지. 하나 사줄게. 혹여나 운동화 때문에 둘째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사준다고 달래주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은수가 거실로 나와서 한마디를 하더군요. 엄마, 나 독서실 다녀야겠어.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 독서실? 왜 멀쩡히 집 놔두고 집이 시끄러우면 뭐가 시끄럽다고 그러니? 설마 독서실비 아까운 거 아니지? 저 자식 운동화 하나 값도 안 해. 평소와는 다른 은수의 태도에 제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 딸이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아무래도 나 과외를 했으면 좋겠어. 성적이 떨어지기만 하고 안 올라. 그래. 근데 과외는 너무 비싼데. 대신 학원을 다니는 게 어떠니? 학원은 내가 아는 곳까지 가르쳐서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과외하고 싶어. 평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은수가 아니었기에 저는 우선 아빠와 상의를 해보고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말을 했죠. 뭐? 은수가 과외시켜달라고 했다고? 우리 형편에 은영이 운동하는 것도 사실 버거운데 과외까지 하기는 좀 무리 아닌가? 은수는 혼자도 잘하는데 혼자 열심히 해보라고 말해보지 그랬어. 저도 말했죠. 그런데 이번에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상심이 큰 것 같아요. 게다가 학년이 올라가니 혼자 하기 버거운 것 같아요. 우리 형편에 둘 다 하고 싶은 걸 다 해줄 순 없어. 당신도 알잖아. 은수보단 은영이를 밀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들이 나중에 우리 제사도 지내고 우리 늙으면 데리고 같이 살 텐데 은영이가 잘 돼야지. 그리고 은수는 어차피 결혼하면 그 남자 집 사람이지. 그때 되면 남이라고. 솔직히 당신도 당신네 부모님께 우리 부모님께 하는 것만큼 하진 않잖아. 남편은 한참을 고지식한 가부장적인 말을 해댔죠. 저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그런데 거실에 은수가 서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둘이 하는 말을 다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은수야, 앉아고 뭐하니?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어? 깜짝 놀라 은수에게 말을 걸었는데 은수는 저를 한번 째려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남편은 자기는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당당했지만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은수를 엄청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전 알고 있었거든요. 은수는 그 다음날 아침도 먹지 않고 학교에 갔고 밤늦게서야 들어와서는 인사도 안 하고 잠을 청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은수가 저희 둘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은수는 과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은수 과외비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식들 뒷바라지 해줘야지. 게다가 재능도 있는데 부모 잘못 만나서 하고 싶은 공부 못하게 할 순 없잖아. 남편이 그간 일이 많아졌다고 밤늦게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투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수에게는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일을 더 하신다고 절대 아들, 딸 차별하는 건 아니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은수는 과외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남편이 한번 과로로 집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는 남편이 힘들게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은수에게 과외를 그만하라고 말하게 되었죠. 뭐? 왜 내가 과외를 그만둬야 해? 은영이한테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쟤한테 운동 그만두라고 하면 되겠네? 쟤보다는 내가 더 미래가 밝잖아. 은수야, 너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잖아. 은영이는 농구 말고 뭘 시키겠니? 너가 한 번만 양보해줘. 아버지 저러다가 정말 큰 병이라도 걸리면 큰일이야. 왜 내가 맨날 양보해야 해? 은영이한테 쏟는 정성 반의 반이라도 나한테 관심 준 적 있어? 내가 아들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냐고. 나 이제 고3이야. 1년만 더 뒷바라지 해줘. 은수는 평소와는 다르게 엄청 화를 냈어요. 하지만 결국 은수는 과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무슨 악에 바친 사람처럼 매일 밤을 새워서 공부하더군요. 공부를 독서실에서 했었기 때문에 거의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가끔 집에서 마주쳐서 말이라도 걸면 은수는 대꾸도 하지 않고 늘 무표정이었고 심지어 식사도 자기 방에서 혼자 하였습니다. 다행히 첫째 딸의 성적은 다시 점점 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더군요. 잠도 잘 안 자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공부만 하는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도시락이라도 몸에 좋은 거로 챙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다가올 때쯤에는 몸에 좋다는 한약도 쥐어서 먹였죠. 은수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붙었어요. 가족들 모두 축하해주는데 은수는 무덤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을 치르자마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책상 위에 더 이상 자기를 찾지 말라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말이죠. 어차피 결혼하면 남이 될 사이인데 지금부터 남으로 지냈으면 좋겠다고 쓰여 있었답니다. 편지를 보고 정말 많이 당황했어요. 아무래도 예전에 남편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그게 엄청나게 상처로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가족들에게 차갑게 굴었던 것이 은수가 상처를 받았다는 표현 방식이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줬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장 은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수와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았어요. 어머니,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은수 평소에도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수능을 못 봐도 재수는 절대 안 하고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갈 거라고요. 그래야 가족들하고 인연을 끊을 수 있다면서. 은수 지금 어디에 있니? 어? 은수 번호 바뀌었던데 너 그 번호 알고 있는 거지? 은수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번호는 알고 있긴 한데 은수가 절대 알려드리지 말라고 해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옆에서 은수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너무 걱정 마세요.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부모님한테 연락하라고 설득하고 있긴 해요. 먼저 연락하시는 것보다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은수가 마음이 못된 애가 아니잖아요. 분명 스스로 상처 치료하고 시간이 지나면 먼저 연락할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수가 평소에도 대학교만 들어가면 가족들이랑 인연을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더군요. 가족들이 자신과 남동생을 차별한다고 늘 말했답니다. 그리고 은수에 대한 소식은 자신이 전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평생 딸을 못 만날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은수. 늘 혼자서 잘해서 말썽만 피우고 어리광 부리던 은영이를 조금 더 챙겼던 것이 그렇게 큰 상처로 남았을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죠. 그 뒤에 저희 집에는 안 좋은 일만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은영이가 운동 중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줄 알고 찜질을 하고 파스만 붙였는데 알고 보니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더군요. 그 상태로 운동을 계속하다가 결국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후유증이 남아서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살짝 뛰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은영이는 고2 겨울방학이었습니다. 한창 농구선수 꿈을 키우던 아이가 한순간에 꿈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유명한 농구선수가 되어서 자기 누나 목까지 효도하겠다고 하던 아이는 한순간에 변해버렸습니다. 은영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고등학교를 그만두어야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들이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간 공부해둔 것도 없어서 학업을 따라가기에도 무리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밖에서 뛰어다녀야 하는데 교실에 갇혀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너 그럼 대체 앞으로 뭐 하려고 그러니? 어? 운동을 못하게 되었으면 공부라도 해야지. 그래야 너 스스로 돈벌이 해 먹고 살 것 아니야. 공부요? 제가 무슨 공부요? 이 집에서 공부는 누나가 하는 거죠. 늘 저한테 머리 나쁘다고 운동이나 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운동하는 거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마다 누나처럼 공부할 거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머리 나쁜 거 아셨으면서 이제 와서 공부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들이 운동을 그만두고부터 집안에 큰 소리가 잦아들 날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만은 졸업해야 하지 않겠냐고 아들을 겨우겨우 설득시켰고 더 이상 공부하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둘째가 나쁜 길로만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그 뒤로
매일같이 저녁에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딸도 부모가 싫다고 집을 나가버리고 하나 남은 아들도 저 모양이니 속이 말이 아니었겠죠. 저는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아들이 괜찮다고 할 때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어땠을까? 딸이 아들과 차별한다고 생각할 때 옆에서 다정하게 말 한마디라도 더 했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말만 그렇게 한 것이지 속으로는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지 대신 마음이라도 전했으면 아이가 집을 나가는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매일 밤 눈물 지으면서 생각했어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라도 찾아가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기다렸습니다. 은수의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은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말입니다. 아들이 농구를 그만두고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였을까요? 남편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함께 병원을 갔는데 간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들어놓은 보험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수술비야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빌릴 순 있었지만 그 뒤에 치료비도 문제였고 남편이 회복하는 동안 생활비도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친구에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랜만에 본 아이는 어느새 어린아이 티를 벗고 어른이 되어 있는 것 같았죠. 너무 반가워서 아버지 병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된 짓을 했나 봐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이는 되려 미안하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서로에게 미안하다, 괜찮다 말을 한 뒤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야 저는 아이에게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은수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그동안 열심히 벌어둔 돈이에요. 이거 쓰세요. 대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벌어놓은 돈을 선뜻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장학금도 받고 돈도 모았다고 하면서 그 돈을 내어주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돈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은수는 이 돈으로 병원비에 보태야 자기가 그간 잘못했던 걸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은영이 이제 고3이죠? 대학교로 진학해요? 아니면 프로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수는 은영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았어요. 저는 대답 대신 한숨만 푹푹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은영이 무슨 문제 있어요? 제가 은영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은수의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아프다고 할 때 병원에 데리고만 갔어도 이 정도로 되진 않았을 텐데. 엄마 탓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상심이 클 텐데. 은영이 농구하는 거 좋아했잖아요. 고등학교 그만둔다는 걸 겨우 설득해서 학교만 다니고 있는 중이야. 성적은 나도 모르겠어. 서로 졸업장 따는 것에만 의의를 두기로 하고 합의했다. 어쩔 수 없더구나. 어릴 때부터 책상에 앉아서 글자 하나 본 적 없는 애인데 공부를 기대할 수 있겠니? 제가 집에 없는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은수는 제 이야기를 듣고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수는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 방학 때 내려온다고 말을 하고 말이죠. 그 뒤로 은수는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밥은 잘 챙겨 먹었냐? 아버지는 어떠시냐? 걱정해 주더군요. 어느 날 첫째가 짐을 바리바리 싸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둘째를 부르더군요. 엄마, 저 휴학했어요. 오늘부터 은영이 제가 공부시켜서 대학 보낼게요. 둘째는 기가 찬 듯 크게 웃었습니다. 집 싫다고 집 나갈 땐 언제고 찾아와서 효녀인 척 돈 봉투 내밀더니 내 미래까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나 대학 갈 생각 없어. 그럼 뭐 하게? 다쳐서 이제 운동도 못 하잖아. 그럼 너 앞으로 뭐 해 먹고 살려고 그래? 혹시 다른 꿈 있어?
있으면 지금 말해. 그럼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게. 꿈이 뭐냐는 첫째의 질문에 둘째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뭐든 해먹고 살겠지. 너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 은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 차리라고 화를 냈고 은영이 역시 지지 않고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제가 겨우 말린 뒤에야 그날 밤 조용히 잠들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은수는 은영이가 학교를 끝나고 오자마자 옆에 앉히고는 공부를 시켰어요. 처음에는 손에 연필도 잡지 않고 누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녀석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스스로 앉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책상에 앉아있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어찌나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부족한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큰 아이들이 지금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저와 남편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너무 조급해하진 마. 너가 중학교 때부터 운동만 해서 아직 기초가 없어서 그런데 나랑 한 핏줄이잖아. 나랑 한 핏줄이잖아. 그럼 너도 공부 머리가 분명히 있어. 알겠지? 지금 고3 여름방학이니까 열심히 하자. 솔직히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내년 수능 잘 보는 걸로 계획 짜서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누나가 옆에서 도와줄게. 여름방학이 시작된 날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은수가 은영이에게 한 말입니다. 내 자식이지만 정말 어른스럽고 대견하더라고요. 은영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저희 집이 안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남편도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은수 말대로 은영이는 다음 해 수능을 잘 보았어요. 하지만 딱히 꿈은 없던 은영이에게 은수가 경영학과를 추천했고 은영이는 자기 누나와 같은 학교 경영학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프로농구팀의 사무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농구를 떠나고 싶지 않다더라고요. 지금은 그저 농구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만 지금은 서울인 타지에서 서로를 챙기면서 잘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싶네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